다음에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노동법의 법원은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법원이 아니고요. 법의 연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법의 연원. 그러니까 노동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법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그 의의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서 법 해석과 적용이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이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규범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용종속관계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용종속관계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보는 게 다수설 입장인데, 소수설에서는 그 노동법의 법원을 재판규범의 존재 형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재판규범의 존재 형식은 판사가 법정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 규범,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그 법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거기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헌법, 법령, 노동관습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 이런 것들을 보통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법원의 유형, 성문법, 당연히 법원이죠. 헌법 32조, 헌법 33조, 기타 노동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노조법, 시행령,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ILO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했으므로 비준 협약의 경우 법원이 된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비준 협약의 경우 법원이 된다. ILO 협약이 몇백 개 됩니다. 몇백 개. 근데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도 있고 비준하지 않은 협약도 있어요. 근데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ILO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ILO 비준 협약이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준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 동의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으면 이게 비준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조약을 보통 우리 국회 동의 받잖아요. 우리 헌법 6조 1항에 이런 표현이 있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LO 협약도 조약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노동법 국회 동의를 받으면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노동자치법이라고 되어 있죠.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체협약은 뭐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맺은 협정이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맺은 협정이고요.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정한 규칙입니다. 이 취업규칙도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 내부 통제규범입니다. 조합 내부 통제규범. 그래서 이것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노동관습법입니다. 노동관습법.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된 경우에는 법원이 될 수 있다.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관행이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근로 조건이나 직장 규율 등에 관해서 장기간 반복갱신된 처리 방법을 노동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동관행이 이 판례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요건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러면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때도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노동관행이
이런 요건 정도는 갖췄을 때 노동관습법이 돼서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판례입니다. 판례. 아까 그 법학 공부 방법론 가장 중요한 게 조문하고 판례라고 그랬죠? 조문하고 판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판례는 아무리 대법원 판례라고 해도 우리 노동법의 법원은 아닙니다. 판례는. 그건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뭐 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례하고 다르게 판단을 내려도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위반을 하면 바뀌죠. 그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상 구속력이 있을 뿐이지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럼 틀린 질문이죠.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다음 6번째 행정해석.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 말은 행정해석도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해석도.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리회시, 지침, 예규.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예규는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지침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행정해석 대신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는. 이것도 옆에 써놓으셔야죠. 행정해석 옆에 지리회시, 지침, 예규 다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음에 기타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근로계약은 법원이라고 인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법원이라고 인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시험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하시는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근로계약은 노동법으로 법원으로 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안 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다음에 3번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입니다. 일단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동등한 규범 사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하이 규범 사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상위법 우선 원칙 보세요.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다음에 법률, 법률 다음에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 그 다음에 뭐 단체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뭐 이런 순이죠. 그래서 이 상하이 규범 사이의 충돌이라는 얘기는 거기 나와 있는 법률하고 시행령 사이의 충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단체계약하고 취업규칙 사이의 충돌, 이게 상하이 규범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해결 원칙 중에서 신법 우선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 상하이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하고 법률이 충돌이 있으면 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하고 시행령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상위법 우선 원칙이에요. 이게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해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상하이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리 원칙으로 해결을 합니다. 유리 원칙. 유리 원칙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보세요. 거기 법률하고 단체 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을 하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뭐냐면 단체 협약이 법률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유리조건 우선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맞나요? 틀렸죠.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상하이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합니다.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이걸로 해결을 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먼저 거기 신법 우선의 원칙 보세요.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개정법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게 신법 우선 원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후에 성립된 신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6월 말까지 2025년 6월 말까지 단체 협약 유효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새로운 단체 협약이 적용되겠죠. 그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은 동등한 규범 사이죠. 그러니까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신법 우선 원칙이. 다음에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일단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은 민법입니다. 민법.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 사법은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이거예요. 사법.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은 민법인데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상법. 조금 전에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적용 범위가 좁다라고 그랬죠. 민법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죠. 상법은 상인 사이에만 적용이 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게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상법이 충돌을 하면은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인 거죠. 특별법.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세요. 우리 교재 보세요. 선언법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계. 근로기준법은 뭐죠?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서 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선언법은 근로자 중에서도 선언의 근로조건에서 정한 게 선언법입니다. 그럼 적용 범위가 뭐가 높죠? 근로기준법이 높죠. 선언법은 근로자 중에서 선언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이 충돌을 하면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이죠. 특별법. 또 하나 예를 든 게 거기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에 기업 단위 단체 협약에 대한 관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 협약하고 뭐가 적용 범위가 넓을까요? 뭐가 높죠? 기업에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사업장 안에 여러 기업이 있는 게 아니죠. 기업 내에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 협약하고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서는 이걸로 해석을 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상하이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은 하위 규범이 적용된다. 이게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거기 보세요. 4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유 법원이 상위유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 규범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해결 원칙이 안 돼요.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이건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거기 근로기준법 대 근로계약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우리 근로기준법 15조인데 그 15조 1항 보세요. 원래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뭐가 상위법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죠. 그렇죠? 보세요. 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이걸 반대 해석을 하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원칙을 15조 1항에서 법조문 자체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밑에 97조 보세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서는 취업규칙이 상위 규범이죠. 거기 보세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이것도 반대 해석을 하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원칙을 법조문 자체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뒤에 다시 나옵니다. 노동법의 법원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판례는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해석은 다른 표현으로 지류의시나 지침 얘기로 하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법원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법원 간 충돌시 효력 관계에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이걸로 해결을 하고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고 예외적으로 유리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유리원칙이 적용됐다. 그럼 틀린 질문이다라는 거. 다음에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연역. 이것도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 강의는 복습이 중요하죠. 복습. 예습 예습하면 좋지만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 고개 끄덕거리면서 들었는데 복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그게 이제 반복이죠. 결국에는 시험은 다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한 암기입니다. 물론 복습을 한 번 한다고 다 암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공부 오래 안 해도 되죠. 누구나. 다 한 번만 보면 다 시험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는 건 아니고 아무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이. 그게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여기 완전히 단순 암기고요. 거기 1공화국 재헌헌법이죠. 1948년 재헌헌법의 근로 관련 조항이 거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읽어보세요. 거기 1, 2, 3번은 지금도 있죠.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 우리 법. 물론 규정 형태가 좀 다르긴 달라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 3권이 그때도 보장이 돼 있었고 지금도 보장이 돼 있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 규정 형태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4번이죠.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입니다. 이게 재헌헌법에 인정이 됐다가 3공화국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3공화국에서.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이 재헌헌법에는 규정이 돼 있다가 30하국 헌법에서 삭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헌법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을 제정했다. 거기 53년에 우리나라가 노동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이게 노동사법입니다. 노동사법. 그리고 여기 이때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뭐 쭉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형사면책이 규정돼 있었다라는 거. 형사면책. 그리고 두 번째 줄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정 안 해요. 지금은 우리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이 처벌주의가 있고 원상회복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때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처벌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처벌주의. 그리고 이때 제정된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민사면책을 인정을 했죠. 거기 민사면책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 3번, 양가로 3번 노동법의 내용 체계, 미국식 제도, 미국식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게 거기 부당노동행위 제도, 뭐 조정기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이런 것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륙법에 영향을 받은 게 뭐 근로계약,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 대륙법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다음에 3공화국입니다. 3공화국. 3공화국은 5.16 쿠데타 이후에 생긴 설립된 게 3공화국이죠. 우리나라가. 4.19 혁명이 이제 2공화국이고요. 그래서 이때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됐는데 63년도에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산별노조 강제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노조를 산별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기업별 노조를 못 만들었어요. 기업별 노조를 못 만들었고 산별 노조만 만들었었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없죠. 우리 노조법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삭제가 됐어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가 삭제가 됐었고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였었는데 이때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한 거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주의를 채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노조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노조법에 도입을 했어요. 지금은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있죠.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63년도 노조법에 노사협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공화국 노조법에 있었던 노사협의 제도를 밖으로 빼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어요. 노사협의회법을. 그리고 63년도에 산별노조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때 5공화국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기업별 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산별노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산별노조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복수노조 금지 규정. 그리고 5번 6공화국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노동사법의 폐지 및 제정의 특징 그 기억본 보세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렇게 돼 있죠. 뭐 지금도 그냥 노조법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약칭으로는 노조법이라고. 그리고
노사협의회법 이름을 바꿨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1999년 있죠? 1999년에 교원노조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교원노조법. 9년에 교원노조법을 제정을 했고요. 교원노조법도 정식 명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교원노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05년도에 공무원노조법을 제정을 했어요.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죠. 정식 이름은. 그리고 2006년에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2006년에. 그리고 2010년에 이제 노조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수노조를 인정을 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까지 규정을 한 거죠. 동시에. 다음에 영국의 노동입법에서 뭐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는데 거기 뭐 공장소년 노동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근로감독관제를 처음으로 규정을 한 게 공장소년 노동법입니다.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관련해서 단결금지법. 노조를 만들면 형사상 공모죄로 처벌을 했어요. 이때는. 그게 단결금지법입니다. 노조를 만들면 형사상 공모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1871년에 노동조합법을 제정을 하면서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죠. 단결권 보장. 그리고 1875년에 공모 및 재산보호법을 제정을 하면서 쟁행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을 하면서 쟁행에 대한 민사면책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사면책, 민사면책까지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합법화가 된 거죠. 노동조합이 합법화가 된 겁니다. 다음에 독일의 노동입법인데요. 거기 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체협약법 1918년이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한 법이 독일의 단체협약법입니다. 1918년.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노동 3권을 최초로 헌법상 인정을 했어요. 노동 3권을. 이 헌법상의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사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인정한 게 이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 물론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굉장히 헌법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그 적용은 못했죠. 적용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의 노동입법입니다. 1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노동입법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노동입법이 중요하고 거기 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2번하고 3번이 특히 중요하죠. 와그너법이라고 되어 있죠. 1935년입니다. 1935년. 그러니까 이 와그너법은 시대가 1930년 되면 미국 대공황이죠. 미국 대공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조 우위를 인정한 게 이 와그너법이에요. 노조 우위를 인정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위를 인정을 했냐면 사용자의 독점적 이윤을 노조한테 배분을 한 겁니다. 노조한테 배분을 하면 결국에는 그게 근로자들한테 가죠. 근로자들한테 이윤이 가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공학을 극복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이제 와그너법입니다. 1935년. 그래서 와그너법에서 클로우즈 샵을 인정을 했습니다. 클로우즈 샵이라는 건 뭐냐면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노조원만.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죠.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조 우위를 인정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클로우즈 샵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와그너법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설했어요. 부당 노동행위라는 건 뭐 다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를 얘기합니다. 노동 3권이 뭐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신설을 해서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와그너법에서 노동 3권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했어. 그리고 배타적 교섭제를 인정했다. 과반수 노조만 교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과반수 노조만 그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제도를 처음으로 와그너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와그너법에서. 다음에 테프트-하틀리법입니다. 1947년이죠. 1947년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1935년 와그너법으로 노조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지나치게 확대된 노조 권한을 제한한 게 테프트-하틀리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노동조합에. 거기 한번 보세요. 그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은 헌법의 근거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 제정 195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줄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테프트-하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한 겁니다. 테프트-하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조합의 부당, 시기적으로 가깝잖아요. 테프트-하틀리법이 1947년이고 우리나라가 노동사법을 제정한 게 1953년이죠. 그래서 이 테프트-하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노조법에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한 거였죠. 이렇게. 그리고 클로우드 샵을 부정을 하고 유니온 샵을 인정했다. 조금 전에 클로우드 샵이 뭐라고 그랬죠?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는 게 클로우드 샵이라고 그랬죠. 유니온 샵은 이걸 조금 완화한 겁니다. 누구나 고용할 수 있는데 일단 고용이 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유니온 샵입니다. 이것도 노조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클로우드 샵보다는 조금 완화시킨 거라는 얘기죠. 일단 클로우드 샵이나 유니온 샵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가, 그게. 다음에 ILO입니다. 국제노동기구죠. 국제노동기구. 연역 보시면 국제적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13편 노동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관이다. 그래서 1944년 26회 총회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그 4가지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 빈곤은 전체 번영에 대한 위협이다. 공핍에 대한 투쟁은 노사정의 동등한 지위에서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는 없었죠. 만약에 비정규직 문제가 필라델피아 선언 내용으로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입니다. 뭐 26개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도 하고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 ILO는 1946년 유엔 전문기구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유엔 산하기구였는데 이때부터 전문기구가 됐답니다. 전문기구가. 전문기구의 의미는 그러니까 유엔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조직을 보세요. 조직을. 총회, 각국 대표단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 밑줄 그어두세요. 3인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입니다. 정부 대표 2인, 근로자 대표 1인, 사용자 대표 1인,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각자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습니다. 각자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고요. 이 총회에서 조약으로 할 건가 권고로 할 건가 그런 걸 결정을 합니다.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 찬성으로 이걸 조약으로 하자, 권고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가입 방식,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 공식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국 지위를 취득하지만 비회원국은 총회 승인을 얻어서 지위를 취득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유엔 회원국이 됐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뭐 ILO 헌장의 공식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국이 된 거죠. 회원국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협약과 권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은 가맹국이 비준함으로써 구속력이 인정된다. 비준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그랬죠. 법률하고 똑같은 요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고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약만큼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5번 기본협약 비준 여부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ILO 협약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래서 그걸 다 우리나라가 비준했나 안 했나 그걸 암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ILO에는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협약, 핵심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협약이 있고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이 있고요. 차별금지와 관련된 협약이 있고요. 아동노동과 관련된 협약이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과 관련된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 분야에 각각 2개씩 협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9개를 비준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만 비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비준협약 9개, 미비준협약 1개.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근데 이 핵심협약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 핵심협약 아닌 경우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핵심협약이 아닌데 ILO 19호 협약이 있습니다. 19호 협약.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산업재해 보상을 하는데 내외국인을 평등하게 평등 대우에 관한 협약.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비준을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비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걸 맞추기 위해서 몇백 개 되는 걸 다 암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핵심 협약, 기본 협약 10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재 보상에 있어서 내외국인 평등 대우에 관한 협약 19호 올해 출제된 거. 출제됐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노동법의 법원만큼 이 ILO 기본 협약의 비준도 중요합니다. 법원만큼 이것도. 다음에 노동기본권입니다. 노동기본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이 헌법 32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헌법상 근거조문이 헌법 33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헌법 32조하고 33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헌법 32조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 32조 내용은. 그래서 거기 일단 노동기본권이라고 돼 있죠. 노동기본권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헌법 30 근로의 권리 헌법 규정 헌법 32조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사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일단 듣고 이해만 하세요. 이건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사회적 기본권이 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간섭,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권리.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뭐 신체의 자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인데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급부나 배려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그래서 우리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근로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배우는 헌법 33조 있죠? 노동 3권. 이것도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죠.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다. 근데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한테 원칙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권리니까. 근데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거기 헌법 32조 보겠습니다. 32조. 32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항까지 읽어보세요. 이 항까지. (1항)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지만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 이것도 그렇게 나와요, 지문에. 그리고 1항 보시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앞부분은 적정임금이고 뒷부분은 최저임금제죠. 그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것도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바꿔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며 틀린 질문이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 32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된 거죠.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거기 2항 2문을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것도요. 그냥 읽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법률로 정한 게 근로기준법이죠. 법률로 정한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다음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32조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연소자는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지금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여자의 근로에 있잖아요. 4항에 있잖아요. 5항에는 없죠. 오케이. 다음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부여받는다죠.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는 그 법적 성격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게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 그 판례 보세요. 헌재 판례 그 박스 읽어보세요 한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우리 헌재 입장은 근로의 권리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도 주장을 할 수 있다. 근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그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국인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뭐 여러 번 기출문제가 있죠. 이건. 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해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거기 3번 보세요. 3번 판례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사회적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직접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 직장을 구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이런 근로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나를 계속 직장을 다니게 해달라. 이런 권리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 안 된다는 거죠. 4번 효력. 헌법 32조 1항 근로의 권리는 대국가적 효력뿐만이 아니라 사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 사인 간에도. 사인 간에도 여성이나 연소근로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이나 연소근로자를 차별하는 건 그 사용자가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국가적 효력은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로의 권리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노동 3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